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IT 전시회. 160여 개국 4,500여 개 기업이 모인 이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피지컬 AI와 로봇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로봇 2대와 함께 무대에 올라 AI의 다음 단계는 로봇 공학이라고 선언했는데요. 360도 회전하는 관절로 유연하게 걷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세탁물을 정리하는 LG전자의 클로이드, 그리고 사용자의 습관을 꿰뚫어보는 삼성의 AI 가전들까지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가 마냥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진 않는데요. 로봇과 AI가 현장에 들어오는 만큼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고 그 충격을 저숙련 노동자와 고령층부터 가장 먼저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을 위한 AI라는 원칙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준비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고규필 고객님. 왔다. 뱅크로 와. 재미가 뱅크로 와. 와. 놀라움이 뱅크로 와. 와. 혜택이 뱅크로 와. 재미있게 놀랍게 다양하게 와보고 싶은 뱅크 와뱅크. 고규필도 와뱅크. 광주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월 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의 보건정책 알아봅니다. 잠시 후 안동시청 아나운서죠. 김주연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송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되면 바뀌는 제도가 늘 많은데요. 혹시 올해 교통제도와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정보, 대표적인 오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년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올해 자동차 교통 관련 제도가 너무 혼동되는 잘못된 정보가,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제대로 된 정보, 또 바뀌는 부분들 요 병행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운전면허 제도가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기존에는 2종 보통면허에서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1종 보통면허로 바꿔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운전도 안 하는 장롱 면허를 7년 후에 1종 보통으로 바꿔주는 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운전도 안 하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운전하는 증명서를 첨부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 가입이거든요. 운전 안 하고 장롱 면허인데 자동차 보험 가입할 이유가 없죠. 돈을 그렇죠. 내면서. 네. 예,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를 첨부를 해줘야지만 실질적으로 7년이 지난 다음에 일종 보통으로 바꿔주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도로 연서 같은 거 할 때 이 기존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온라인 신청이라든지 결제 같은 거 미리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하시고, 왜냐면 온라인 신청에 대한 것들은 여러 분야가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하게.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일부는 네. 맞고 일부는 틀리는데요. 스쿨존에 대한 거,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네. 이 보통 초등학교 교문에서 최대 300m 이내를 스쿨존으로 규제를 해서 시속 30km 미만으로 하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는 시속 30km를 모두 다 시속 20km로 낮춘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의 시속 30km 미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대로 가는데 주변에 뭐 보도나 차도 안전 인프라에 대한 이런 조건을 보면서 지역 경찰청에서 이 속도를 높이고 낮출 수가 있거든요. 보통 주변에 간선도로가 있으면은 이 방어막이 잘 돼 있으면은 시속 40km, 시속 50km도 있어요. 스쿨존 앞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좀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시속 20km 미만도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더 낮추는 기준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예전에 만들어진 데 같은 데는 뒤에 이면도로에 있는 경우에는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아이들 등하교 그런 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는 시속 20km 미만으로 이미 수십 군데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혹시 이 전국적으로 그런 위험한 지역은 시속 20km 미만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은 30km 미만이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네. 스쿨존 내 횡단보도는 무조건 네. 일단 정지, 그리고 보행자가 접근만 해도 정지 또는 서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는데요. 운전자들이 네. 혹시 가장 조심해야 할 상황은 언제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쿨존 안에 있는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일단 정지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도.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요. 근데 만약에 스쿨존이 아닌 바깥 지역에 다른 지역의 횡단보도다. 신호등이 없으면은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서행하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2, 3년 동안에 논란이 됐던 게 우회전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혼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인데 깜빡깜빡 거리고 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아 있는데 뒤에 여러 차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 아무도 없으면은요, 조금 남아있을 때를 그냥 서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거는 단속 안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깜빡거리는 초록불이 아직 있는데 보행자가 보도 위에는 이제 횡단보도는 없지만은 보도 위에서 뛰어온다든지 네. 아직 보도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아하. 그래서 완전히 빨간 신호등으로 바뀔 때까지는 뒤에서 빵빵거리더라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또는 보도 위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횡단보도 넘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움직이시지 마시고 정지하셔서 안전을 먼저 보행자를 지나가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전동 킥보드 규제가요. 올해를 기점으로 더 강화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전동 킥보드가 혼란스러운 게 굉장히 많고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얼마 전에는 송도에서 또 보도 위에서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이제 다수 발생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련 기준을 정리를 했는데 완벽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진일보된 것 중에 한 가지가 공유업체가 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운전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하고 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이제는 면허가 없으면 아예 빌릴 수 없게끔 그 기준을 강화를 해서 안전기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동 킥보드의 속도는 기본이 시속 25km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시속 20km 미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속도를 낮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PM산업협회도 회장을 맡고 있지만은 시속 17, 8까지 낮춰도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속도를 아예 낮추고 헬멧을 성인 같은 경우에 권고상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네.
25km까지 나올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운전해 보면요, 이 전동 킥보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는데 시속 17, 8 정도나 15km 정도로 저는 낮췄으면 좋은데 15km 정도라면 언덕을 잘 못 올라가요. 네. 그래서 공유업체들이 싫어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17, 8 정도까지는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왜냐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지금 보면은 10대면 10대 보도로 다 올라오고 네. 10명이 공유업체에서 헬멧 쓴 친구 한 명도 못 보셨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예, 그렇죠. 이런 것들 법을 지키지 않는 법은 의미가 없거든요. 네. 지킬 수 있는 법을 속도를 아예 낮춰서 자전거 헬멧 안 쓰잖아요. 라이더들 전문 라이더들 빼놓고는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속도를 아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로 만들면서 헬멧을 권고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이번에 정부가 정리해서 나오는 것은 그 정도는 정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아하, 그러나 네. 분명히 진일보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전동 킥보드를 아예 폐지해버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네. 이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자체마다 간혹 나와요. 네. 아예 운영 금지라든지 이 전동 킥보드 안 다니는 지역 같은 것만 이거 잘못하면 루저예요. 루저. 이거는 패배자입니다. 아하. 무슨 얘기냐? 불편하다고 사람이 만든 문명의 이기를 아예 금지해버리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후진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훨씬 잘 다니고 성공적으로 안착된 데 굉장히 많습니다. 왜 금지한 데만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따지면은. 왜냐? 오토바이가 1년에 450명, 500명 죽는데 이거 OECD 평균의 8배인 국가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럼 오토바이 금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동차도 2,700명, 800명 연간 사망하는데 이거 자동차 금지하면 걸어다니면 2,700명 구하자. 그래서 자동차 금지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는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니까 미래의 비즈니스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 얼마든지 선진 사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이것도 좀 업그레이드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하나 잘못된 정보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라는 잘못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요. 0.03%입니다. 알코올. 네. 요거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0.03%면은 면허 소주 한 잔만 해도 정지죠? 네. 이 적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 이게 0.02%로 훨씬 더 강화된다는 잘못된 뉴스가 나왔어요. 아하, 그래요. 예, 이거 강화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 0.03%만 하더라도 선진국 중에서 굉장히 강화된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예, 대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음주운전 사고의 과반이 2번 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한 분들이 과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선진국도 미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작년 말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 대상자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을 하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거 경찰청 자문회의 할 때 저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음주운전은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네. 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기준이 0.03% 그대로 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의무화가요. 실효성이 어느 정도라 보시나요? 이게 효과가 굉장히 커요. 실제로 그래요?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미 한 15년 넘었어요. 이런 나라들은요. 네. 그래서 효과가 검증이 많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30-40% 이상 낮추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국내에서도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이상 한 번 음주운전해서 적발된 사람이 또 운전하는 거예요. 네. 그게 2명 중에 1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예전부터 장착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미적미적거리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10년이 늦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재작년 말부터 탑재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2회 이상 복수 대상자는 빨리 전체적으로 아마 탑재가 되고 이 첫 해는 뭐 2만 명 이렇게 이제 명수를 늘려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음주운전은
아무리 강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네.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기존 번호판 뭐 업그레이드 새로운 번호판 나온다. 이거 아닙니다. 기존 번호판 그대로 씁니다. 예, 요것도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대신 이제 보통 고속도로 많이 다니게 되면은 모래알 같은 거 튀게 되면은 번호판이 페인트가 벗겨져서 번호가 잘 안 보이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기존 흰색 바탕에 이 검은색 글씨로 일반 기존 우리가 일반 차 같은 경우에 그대로 가는데 좀 더 강화를 해서 페인트가 잘 안 벗겨지는 거 이런 것들은 강화를 하지만은 실적으로 번호판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무인 단속에 인공지능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전적으로 전체 활용한다라는 얘기인데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 아. 예, 인공지능 활용하는 것은 지금 신호 위반하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미 진행 중이군요. 근데 이제 시범적으로 더 키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꼬리물기가 있습니다. 예, 꼬리물기 아마 신호등에서 뒤에 붙여가지고 신호등이 무력화될 정도로 엉망인 거 아실 거예요. 네. 이것도 지금 인공지능을 써서 좀 더 적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시범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인공지능은 전 분야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이런 어떤 이 무인 단속에 대한 것들도 확대 적용한다는 거 앞으로 더 많아진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단속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크게 있진 않아요. 결국은 뭐 인공지능이는 빅데이터 얼마큼 체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느냐가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빅데이터가 결국은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쪽도 그렇고 아직 이제 체계적으로 빅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교통 체계에 대한 것들도 선진형으로 도입을 해서 뭐 재작년부터 후면 단속도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는 뭐 사실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가 질서 있게 교통 질서를 지키면서 위반을 안 하는 이런 운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단속이 무서워서 지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 문화가 이 전 분야로 확산돼 있는데 꼭 이 빨리빨리 문화가 필요 없는 게 바로 자동차 운전 너무 급해요 우리가. 네. 그래서 앞뒤의 간격이 너무 좁고 이런 부분들 또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르고 이런 것들은 한 템포 느리게 양보 운전, 배려 운전, 한 템포 느린 운전이 안전을 도모한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으니까 빨리빨리는 교통문화에 있어서는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교통제도 변화의 공통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반 뭐 선진적으로 간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자동화되고 인공지능화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준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하고 똑같을 정도로 굉장히 강화돼 있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좀 약한 것이 자동차 운전에 대한 거 있죠. 운전 면허가 너무 약해요. 13시간 하루반이면 딸 수가 있는데 네. 세계 선진국들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 기준이 낮다는 것은 분명히 좀 점검을 하고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올해부터 바뀌는 교통제도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디오 6시 26분 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 안동시정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동시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동시청 아나운서죠. 공보실 김주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새해가 되면 매번 바뀌는 제도가 참 많은데요. 혹시 올해 새롭게 생겼거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들 있을까요? 많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올해는 더 공공의료 지원을 넓혔는데요. 네. 먼저 올해 새롭게 생긴 정책 5개입니다. 네. 첫 번째, 청취자분들 중에는 소상공인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장님을 위한 지원입니다. 위생 플러스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름부터 정말 든든한데요. 어떤 걸 지원해 주나요? 요즘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조리하면서 청소까지 챙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 내부의 필터 교체와 살균, 소독을 또 환풍기 세척도 지원합니다. 네. 쉽게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위생을 깔끔하게 만들어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마 다음 달 2월부터 모집할 것 같은데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손님들 입장에서도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는요,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모이는 만큼 식당이나 숙박업소도 준비가 많이 필요할 텐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4월 3일부터 열리니까 3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손님 맞이를 잘하기 위해 안동 하이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이진이 위생이란 뜻인데 이 사업은 누가 대상인가요? 이 사업은 식품업소와 숙박업소가 대상입니다. 선수단과 관람객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모든 순간 안동을 기분 좋게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합니다. 어떤 걸 지원해 주나요? 식당에는 손님용 일회용 앞치마, 업주분들을 위한 요리용 장갑, 쓰레기 봉투를, 숙박업소에는 수건, 티슈, 방향제를 드리려 합니다. 도민체육대회가 열리기 전 3월 중에는 업주분들을 모시고 시청 시민회관에서 위생교육도 할 예정이라서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위생 플러스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사업 그리고 안동 하이진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신청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되나요? 보건소 보건위생과의 위생관리팀이 담당하는데요. 네. 전화번호가 054-841-6614로 문의해 주세요. 네,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새해를 맞아 태어나는 아이들과 산모를 위한 지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산모들이 출산하고 나면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위해 우리 아이 첫걸음 꾸러미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름부터 너무나 귀여운데요. 어떻게 하면 용품을 받을 수 있죠? 보건소 2층 주민관리지원센터에서
출산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분만 교육, 태교 수업, 아이 아토피 교육 같은 내용을 알려드리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께 올해부터는 출산 후에 필요한 용품들을 꾸러미로 드리고요. 네. 구체적으로 용품을 정하진 않았지만 아이들한테 필요한 빨대컵, 베넷조거리 같은 걸로 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출산 교실에 참여하며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꼭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풍산, 와룡, 길안면 인근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찾아가는데요. 네. 한의학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상 체질에 맞게 침도 놓아드리고 건강관리 방법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니까 많이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건강관리하면 예방접종 빠질 수 없는데요. 혹시 올해 새롭게 추가된 예방접종 지원도 있을까요? 네. 예방접종 정말 많이 있는데요. 네. 우선은 독감이 겨울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독감이 올해는 15배나 확대해서 많이 걸리신다고 그 해요. 정도나요? 네, 전년보다 15배나 많이 걸리신다는데 네. 겨울에 독감 정말 조심하셔야 하잖아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안동 시민이라면 무료로 맞을 수 있고요. 위탁 의료기관인 가까운 병원 67개, 보건소 14개에서 접종받을 수 있으니까요. 편한 네.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방접종 지원도 있죠? 네. 예방접종 지원 정말 많은데요. 새로 생긴 사업들을 파상풍도 있지 않나요? 파상풍도 있어요. 파상풍 예방접종도 지금 5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추가될 예정이라서 안동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네. 이렇게 새로 생긴 사업들이 참 많은데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도 있지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책들 이런 거 있을까요?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골에서 살고 계시거나 네.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건데요. 의료 치약지 원격 협진 사업입니다. 이게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안동에 거주하는 신성, 신전, 구수의 주민분들은 이곳 보건진료소에 가셔서 신청할 수 있고요. 네. 대면으로 진료를 보신 다음에 의사의 판단을 거쳐 원격 진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되면 안동 의료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예약 날짜에 웹캠, 화상 장비로 진료받을 수 있고요. 보건진료소에 있는 약품은 처방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지금은 보건진료소 3곳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시민분들 이용에 따라 더 확대해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접근성이 확 좋아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 보니까 다들 감염병 예방에 굉장히 민감한데 감염병 관련 지원도 있나요? 감염병 지원 정말 많은데 그중 하나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성적으로 접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성매개 감염병을 익명으로 검진받을 수 있고 검사비도 무료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아마 익명으로 무료 검사니까요. 다들 거리낌 없이 가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서 엄마와 또 태어난 아기를 위한 지원 사업들 몇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혹시 임신 전에 지원받는 것도 있나요? 안동시는 생애 주기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그 체계를 더 세밀하게 정비했습니다. 여성도 남성도 내가 아이를 건강하게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가입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여성은 난소 기능과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 검사비를 지원하고요. 신청은 보건소에서 사전에 해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금액을 지원한다네요. 혹시 임신에 어려움 겪는 부부를 위한 지원도 있을까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올해는 더 확대합니다. 정부 지원도 있지만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는 정부 지원보다는 40만 원 더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네. 또 난임이 있는 남성에게는 정자 추출 시술비,
정자 동결비, 정계 정맥류 절제술도 지원한답니다. 이번에 남송 난임 지원까지 포함됐다는 게 확 눈에 띄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면 다들 소아과 자주 가게 되는데 병원 방문 도와주는 정책도 있나요? 의료에서 공백이 없도록 산부인과와 소아과 원아월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확대합니다. 네. 평일에는 성소병원을 가시면 평소보다 2시간 더 길게 오후 7시 30분까지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운영하고요. 토요일에는 소아과를 가야 한다면 옥동의 김혜정 더 잘한 병원이 평소보다 4시간 더 길게 오후 5시까지 진료합니다. 생활 속에서 또 소소하지만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갑자기 몸이 아플 때가 있죠. 네. 야간에도 공휴일에도 365일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2개였지만 이제 5개로 늘었습니다. 약국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어디 있나요? 시내 분수대 약국, 태화 오거리 근처의 나라약국, 용상동의 고려약국, 옥동 사거리 근처의 옥동약국과 보명당 한약국입니다. 네. 또 약을 처방받고 나면 남아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수거 장소 216곳을 지정했는데요. 네. 가까운 약국,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손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제 배출 장소는 안동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의약관리 탭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정책들 다뤄봤습니다. 그럼 저희 3주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도 재밌고 유용한 안동시정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안동시청 아나운서 공보실 김주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1월 1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실시한 무선 자동답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4.1%로 직전 조사보다 0.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1.4%로 직전 조사보다는 0.8%포인트 내려왔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첫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는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는 이제 세 가지의 내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글자는 복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한미일 협력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중 관계는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 한중 관계, 이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우리에겐 또 중요한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또 경주 황남빵을 제공하면서 이 또 시진핑 주석이 맛있었다. 하오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상당히 또 이 중국 쪽에 인상적인 반응을 끌어냈는데 이번의 경우에 이제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 또 이제 정치적으로 미중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국과 적대시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 관계에 있어서 이제 재정비가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전만큼 뭐 중국 시장이 이제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한령 같은 한한령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사드 이후에 한국의 경제 또 한국의 이 중국에 대한 진출 등을 상당히 이 저해해왔던 그런 정서들을 이제 끊어내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서해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서 좀 검토하겠다 그런 의견들을 또 끌어냈죠. 네. 그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 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바로 판다입니다. 우리는 또 푸바오를 또 기억을 하고 있죠. 이 판다를 광주광역시입니다. 우치 동물원에 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네.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이 한중 관계에서 중요한 내용과 역할이라면 바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접근을 하느냐가 되겠죠. 여전히 이 북한 자체를 제외한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북러 관계가 아무리 밀착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또 중국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이 남북 간 평화 관계에 있어서 이 중국의 역할 이 부분을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주문을 했고요. 네. 한중 비즈니스 서밋 이후에 중국과 한 10여 개 정도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과거처럼 중국과 한국 사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이 교류 관계가 이제 이어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그만큼 발전을 한 거죠. 우리하고는 이제 경쟁자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했던 관계, 좀 멀어졌던 관계가 이제 마치 일본에 대한 표현처럼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으로서의 이 관계 복원이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이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변수가 생겼었어요. 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송했는데요. 이게 한중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로 또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바로 미중 충돌입니다. 미중 충돌에 있어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과는 또 한미 관계의 이 동맹 관계는 또 굳건하죠. 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중국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중국과의 관계도 안보상으로 그럼 중요하지 않나요? 또 경제적으로도 또 중국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매우 또 시장도 워낙 넓고요. 크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이제 요청하는 것은 더 이상 안미 경중은 안 된다. 네. 안보는 미국에 기대면서 경제는 또 중국과 교류를 하려고 하는 이른바 이제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런 경고가 중남미로부터 들려온 것이 베네수엘라 사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의 부인 플로레스를 뉴욕으로 압송한 배경, 전격 델타포스 부대의 작전이 이루어졌죠. 그에는 네. 중국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의 경우에도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소통을 잘하고 있지만 관세 인상을 또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른바 미국 눈치 보기입니다. 중국 네. 이 밀착되어 있던 국가들 사이에서의 또 미국 눈치 보기가 시작됐거든요. 이 영향이 우리라고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네. 만큼 우리에게 뭐 노골적으로 미국이 요구해 오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그 정도로 또 체급이 낮은 국가도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에서 절묘하게 우리는 잘 또 고려를 해가면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우리는 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앞으로의 미국 행보와 국제 정세들 계속해서 짚어가 봐야겠고요. 그런가 네. 하면 국내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병기 전 웬내 대표가요.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본인은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정치권 상황을 보면 새해 들어서 통일교 특검이 아닙니다. 뭐 신천지까지 포함한 특검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지금 뭐 내란 2차 종합 특검도 아니고 모든 시선이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운, 김병기, 강선우,
장동혁.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으로서는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건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또 인식이 되어 왔던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지난 대선 전에도 대선 한 달을 남겨두고 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을 때 가만두지 않겠다. 이른바 이재명 당시 후보를 최대한 호위하는 호위 병기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상남자 이미지의 김 전 원내대표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네. 또 가족과 또 자신을 둘러싼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또 의혹에 지금 의혹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제명될지언정 탈당을 할 수 없다. 그건 이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네. 당을 떠나게 되면. 근데 이제 슬금슬금 당 내부로부터도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 스스로는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탈당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지금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이제 단호하게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고 당 내에서 당의 이 경쟁력 지방선거를 앞두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탈당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개인 일탈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또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상당히 당당하게 나는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뭔가 이른바 지금 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미스터리 상황. 그러니까 네. 녹취록까지 강선우 의원 사이에 공개가 됐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바람에 그렇죠.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뭔가 뒷선 윗배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수진 전 의원의 경우에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탄원서를 김현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른바 이재명 당시 대표, 이재명 대통령으로까지 또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또 청와대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김병기 또 뭐 이해훈, 장동혁 이런 인물들에게 포커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요. 네. 오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새 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이 대답은 뭐 일찌감치 나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볼 여론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재차 확인하는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뭔가 다른 답변이 좀 파격적인 재신안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은 잘못됐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정도 답변으로 그쳤단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핵심은 단팥 빠진 붕어빵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어게인과 손절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느냐. 그렇죠. 두 번째로는 당원 당규를 손대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하느냐. 왜냐하면 당원 70%로 개정하게 되면 상당히 당내 역학 구도가 요동칠 수 있거든요. 네. 세 번째로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포용할 수 있느냐라는 여부인데 결과적으로 오늘 꺼내놓은 내용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재차 확인. 그다음에 이 젊은 세대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인재풀을 강화하겠다. 네. 결과적으로는 장품과 장심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비상계엄 사과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 전폭적으로 이 장동혁 후보를 지원을 했던 전한길 강사가 이거 나 더 이상 지지를 못할 것 같아요라는 또 반응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강성 유튜버인 고성국 씨가 또 국민의힘의
입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윤리위원회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관련 징계와 관련돼 있겠죠. 이 윤민우 이른바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또 윤리위원장을 맡게 되고 여기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임명을 했죠. 한동훈 전 대표와의 통합에 대해서 그것은 돼지국밥에 케첩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와는 갈 수가 없다. 그것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이런 것을 네. 암시할 수밖에 없는 것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과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경쟁력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또 경합을 벌일 수밖에 없는 충청권에서 과연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당의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지속적인 또 갈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른바 장안 충돌, 장안몽이 아니라 장안 충돌이 되는 상황에 대한 장동희 대표의 세신한 발표는 있었지만 여전히 이 당의 내용은 더 깊어지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당명 개정과 함께 누구와도 힘을 합칠 수 있다라고 발표한 장 대표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의 화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본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